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제 사연도 어디서 빠지진 않겠구나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21살에 미용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저는 27살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특별히 엄청 잘난 것도 없지만 특별히 못난 점도 없는 사람이었고, 착하고 묵묵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2년 동안 얌전히 사귀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요란하게 깨볶으면서 살 순 없어도 큰일 없이 대판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음흉하지 않고 때 되면 저를 꼬박꼬박 집에 보내는 점도 좋았고요. 이 남자랑은 결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자연스럽게 청혼을 받았고 상견례를 하게 됐죠. 시부모님도 괜찮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처럼 차분한 분이었고,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저나 저희 엄마랑도 쉴 새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입담꾼이셨어요. 저희 집에 대대로 아들밖에 없거든요. 명절 때 모여도 죄 시커먼 남자들이라 여자가 얼마 없어서 적적했는데, 우리 새아기가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겠어요. 제 손을 잡으면서 따스하게 웃어주시는 얼굴에 저도 시어머니께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결혼식장이나 예물 같은 것도 큰 갈등 없이 잘 얘기됐어요. 그리고 신혼집 얘기가 나왔죠. 당시 저는 서울 유명한 부자 동네에 미용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근처로 신혼집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신혼집은 이 사람 회사랑 제가 일하는 미용실의 중간 지점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 사람이랑은 얘기 정리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미 정리했다고 했으니 당연히 그러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에휴, 그쪽은 집값도 비싸지 않니? 아무리 너희가 모아둔 돈이 좀 되어도 그쪽에 구하면 작은 평수 전세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떠니? 우리 동네 집값이 요즘 괜찮거든. 적당한 평수 전세로 하고 너 그 좋은 재주 뒀다가 뭐해? 대출 조금 끼면 작은 개인 미용실 하나는 차릴 수 있지 않니? 제 개인 미용실이요? 그래, 너 원래 일하던 동네에선 어려워도 한적한 동네에서 원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출퇴근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 개인 미용실을 갖는 것, 사실 모든 미용사의 꿈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강력한 한방을 날리셨습니다. 결혼하면 애도 가지고 할 텐데 애 키우면서 출퇴근하는 게 좀 힘든 일이니? 요즘 경력 단절이다 뭐다 말도 많은데, 네 미용실 하나 갖고 있으면 그런 걱정도 없지 않겠어? 며느리 경력 단절 걱정해주는 시어머니라니 저는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어려움 없이 결혼식 준비를 하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일찍 찾아온 친한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아직은 한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친구들이시구나. 우리 며느리 오늘 너무 예쁘죠? 역시나 친화력 좋게 제 친구들을 사로잡은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저희 사이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우, 이런 분위기 괜찮다. 우리 집엔 최남자들밖에 없어서 여자라곤 나뿐이거든요.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 예, 그러고 보니 너희 집 친인척들은 여자가 많더라. 맞아요. 저희 집 남자 비율이 좀 적은 편이에요. 친척들도 거의 언니들이고요. 그쪽 유전자가 여자 유전자인가? 우리 집안은 남자 유전자가 센 것 같거든.
이러다 너네 딸만 낳으면 어쩌니? 제가 조금 당황해서 굳어있자 제 친구 한 명이 애써 웃으면서 말했어요. 헤이 어머니, 요즘 세상에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요? 잘 낳아서 예쁘게 잘 키우면 되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표정을 싹 굳히면서 대답하시더군요. 어머,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죠. 우리 세대는 아직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결국 대를 잇는 건 아들인데 무조건 아들이 있어야지. 딸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잖아. 그 말 때문에 대기실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또 다른 친구가 애써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밖에 손님들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나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드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호들갑 떨며 나가셨고 친구들은 제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야, 괜찮은 거 맞아? 좋은 시어머니 맞는 거야? 저도 조금 찝찝했지만 결혼식 날 다른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뭐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지 뭐. 말은 저렇게 하셔도 좋은 분이야.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장소는 제 로망이었던 하와이였습니다. 따스한 햇빛과 기분 좋은 바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신혼여행을 상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호텔에 도착했고 신혼여행 첫날은 제 기대에 부응하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저에게 첫 번째 충격적인 사건이 닥쳤어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의 머리가 글쎄 없는 겁니다. 조금 없는 것도 아니고 땜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뒷머리만 조금 있을 뿐 거의 대머리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입도 못 다물고 있자 남편이 말하더군요. 미안해. 나 사실 머리가 없어. 대머리는 유전인 거 알지? 나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20대 중반부터 이렇게 됐어. 속여서 미안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대답했죠. 아니, 그동안은 어떻게 숨겼어? 그냥 진짜 필사적으로 숨겼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혹시 우리 데이트할 때 나 집에 꼬박꼬박 보낸 것도 이것 때문이었어? 남편은 침묵했죠. 침묵은 긍정이었고요. 한참을 조용하던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나 지금 이 순간도 고민 많이 했어. 인터넷 글들 보면 대머리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도 많다던데 끝까지 숨겨볼까? 너랑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애라도 하나 낳고 말해야 되나? 이 얘기까지 하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날개 옷 잃어버린 선녀야? 애를 담보로 대머리인 거 숨기게. 미안해. 진짜 할 말이 없어. 그런데 한 번만 넘어가 주라. 뭐 충격적이긴 했지만 애초에 이 사람 외모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좀 없기로써니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 대수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가발을 쓰고 다니느라 학창시절에 축구 한 번을 제대로 못 즐겼다는 말에 화는 누그러지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나 미용사인 거 잊었어? 잘하는 가발 디자이너도 있어. 한국 가면 내가 더 잘 어울리는 가발 하나 해줄게. 걱정 마. 제 말에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이는 남편을 다독이면서 신혼여행 첫날 밤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신혼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두 손 가득 반찬을 들고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어우, 결혼하면 우리 아들 몇 번 못 볼까봐 걱정했는데 가까우니까 좋다 얘.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와서 불편하면 얘기하고.
에이, 어머니가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 먹으라고 반찬도 잔뜩 주시는데 저야 감사하죠. 뭐? 예, 너 그 말 앞으로도 반찬 많이 가지고 오라는 말로 들린다. 어머, 우리 어머니 꽈배기 장인이셨네요. 갑자기 웬 꽈배기 장인? 제가 좋은 뜻으로 한 말을 베베 꼬아서 들으셔가지고. 에이, 당연히 감사하단 뜻이죠, 어머님. 어쩐지 시어머니와의 대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확 기죽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적당히 받아쳤죠. 미용실은 언제 오픈할 거야? 아직 공사 중이지? 네, 안 그래도 나가보려고요. 이제 슬슬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오실 시간이라.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이 동네 사람들 취향은 내가 더 잘 알잖아.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미용실 인테리어 및 공사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는데 어째 점점 아니 의자랑 거울은 이쪽에 놓는 게 맞다니까. 어머님, 그러면 제가 머리 손질할 때 옆으로 서서 해야 돼요. 아니 손님이 왕 아니야? 손님이 편한 쪽으로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참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시어머님을 돌려보내면서 작업하길 한 달. 드디어 소원이었던 저만의 미용실이 생겼습니다. 물론 반은 제 돈, 반은 은행 돈이었지만 말이죠. 부지런히 갚으면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날이 오겠다 생각하면서 미용실 오픈을 한 첫날, 시어머니가 행운목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 오픈 축하해. 내가 여기 홍보하려고 친구도 데려왔어. 물론 화분만 사오신 건 아니고 친구분도 함께 말이죠. 우리 며느리 머리 잘해. 저기 압구정 알지? 부자 동네. 거기 있는 미용실에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여기 문 연 거야. 나 믿고 머리 해봐. 어머니 친구분은 기뻐하면서 의자에 앉으셨고 저의 첫 손님이 되었습니다. 하긴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니 동네 친구들도 많을 것이고 그 친구분들이 아름아름 소문내주시면 좋은 거니까 시어머니의 마음 써주심에 감사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파마를 말아드렸습니다. 완성된 머리를 보면서 친구분도 너무 만족하셨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머리를 자꾸 만져보는 친구분을 보며 뿌듯하게 웃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실력 장난 아니지? 그러네. 고마워, 우리 친구 며느리. 다 내 덕이라니까. 어깨가 한껏 올라간 시어머니를 보니까 저도 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너무 놀라웠어요. 고마워. 우리는 이제 갈게.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이따가 우리 아들 밥도 잘 챙겨주고. 네? 어머니, 그 계산은? 어머 얘, 계산은 무슨. 내 얼굴 보고 온 내 친구인데. 시어미 친구 머리 해주고 무슨 돈을 받으려고 해?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 첫날이니까 홍보 겸 좋은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이 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을 데리고 오셨고 저에게 파마를 부탁한 후 계산 없이 미용실 문을 나섰습니다. 거봐, 우리 며느리 머리 잘하지?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나 아니면 자기가 어디서 실력 좋은 미용사한테 공짜로 파마를 받아보겠어? 이 말과 함께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반값이라도 받아야 하는 걸까? 고민이 계속되던 날들이 지나갔고 어머니는 이제 매일 한 명씩 친구를 데려오는 것도 모자라 친구분들을 한 번에 미용실에 데리고 오셨어요. 오늘은 여기 이 친구 파마 좀 해줘. 자기는 여기 앉아.
그리고 우리는 여기 소파에 앉자고. 예, 우리 커피 좀 줘. 커피 4잔이랑 나는 녹차로. 시어머니와 친구분들께 제대로 된 인사도 드리기 전에 벌어진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가만히 서 있으니 시어머니의 재촉이 돌아왔습니다. 얘 뭐해? 우리 커피 좀 달라니까. 어머, 어머니 여기 카페 아닌데 혹시 잘못 알고 들어오신 건 아니죠? 너는 나를 바보로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미용실에서 너무 당당히 커피 찾으시길래요. 이번만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시어머니 혼자셨으면 말을 더 얹었을 텐데 친구분들도 계시고 하니 일단 커피와 녹차를 각각 준비해드렸고 친구분 머리를 해드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의 수다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들이 이혼을 했다는 거야? 글쎄 바람을 폈대. 며느리기가 엄청 셌나 봐. 그럼 그렇지. 남자는 여자하기 마련인데 요즘 여자애들은 기가 세다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이 밖으로 돌지. 우리 땐 안 그랬잖아. 제가 듣기는 좀 불편한 대화 내용이 큰 소리로 오갔고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의 대화는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보통 동네 사람들 험담이긴 했죠. 그러다 저와 제 남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안 그래. 얼마나 착해. 자기들 머리도 해주고 말이야. 이게 다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잘해서 자기들이 얻는 호사라니까. 그러네. 그러고 보니 자기 아들이랑 며느린 시댁 근처에 사는 것도 대단해. 요즘 애들 안 그러던데. 그게 다 요즘 애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라니까. 시댁이랑 가까우면 얼마나 좋아. 우리 애들 애 낳으면 내가 봐줄 수도 있고. 예, 안 그러니? 듣고 있지? 그리고 저에게 애를 낳으면 애도 봐줄 거라면서 너는 걱정 없이 일하라는 말도 하셨어요. 저희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어머니 친구분이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참 단아하고 예뻐서 딸이 엄마 닮으면 예쁘겠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저희 시어머니 갑자기 화를 내시더군요. 딸? 딸은 무슨 무조건 아들 낳아야지. 그래,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 우리 집의 손녀는 아무 소용없는 거 알지? 대대로 아들만 낳았다고 얘기했잖아. 너도 꼭 아들 낳아야 한다. 어머님, 그게 어떻게 제 맘대로 되나요? 같이 만드는 건데. 저번에 결혼식 때 봤잖니. 우리 집은 거의 아들만 있는 거. 만약 딸 나오면 그건 니네 친정 쪽 유전자 탓인 거다. 어머, 그러면 못생긴 아들 나오면 어머니 쪽 유전자인 건가요? 뭐? 아니, 그렇잖아요. 친구분이 말씀하셨듯 저는 예쁜데 예비 아빠는 딱히 그렇질 않으니까.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헛기침으로 저와의 대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2시간은 더 떠들다 가셨고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은 거의 매일같이 제 미용실에 오셨고 다른 손님이 있을 때도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 험담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머리하러 와서 동네 사람들 욕 들을 건 아니잖아. 어린 원장님이 머리하는 센스 있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나는 앞으로 못 오겠다. 그 말을 듣자 아 그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날 장사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너무 고민이 돼서 남편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남편 딱 한마디 하더군요. 알아서 해. 둘 문제에 나 끼우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뭐 내 편인 건지 아닌 건지 여하튼 남편도 허락 아닌 허락을 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어머니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예, 우리가 떠들어봤자 얼마나 떠든다고 그러니? 너는 그리고 한 번 보고 말 고객이 나보다 중요해? 내가 철벽에 대고 얘기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정면 돌파만이 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친구분들을 몰고 오셨어요. 예, 있지. 이 친구 저번에 파마했던 거 기억나지? 여기 옆부분이 조금 풀렸다지 뭐니. 여기만 살짝 한 번 더 말아줘. 그러셨구나. 네, 이 부분만 살짝 손봐드리는 건 2만 원이에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완전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예, 뭔 소리야? 내 친구인데 무슨 돈을 받아? 어머니, 제가 그동안은 그냥 어머니 얼굴 봐서 다 해드렸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공짜로 머리 하신 것들만 15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더 이상 호의일 수는 없죠. 그리고 여기는 어머님 댁도 아니고 카페는 더더욱 아니거든요. 자꾸 와서 커피 달라고 하시고 큰 소리로 수다 떠시는 거 너무나 영업 방해예요. 뭐?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너, 내 친구들 앞에서 꼭 이래야겠어?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로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너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니? 그래서 이래?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어머니. 가족끼리 무슨 공과 사? 너 정말 어이없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보다 못한 친구분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후로 미용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문제는 미용실만 조용해졌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저녁마다 저희 집에 와서는 반찬이 이게 뭐니? 너 일한다고 집안일 등한시하는 거 아니지? 네 말대로 공과 사는 정확히 구분해야 될 거 아니냐? 집안일 잔소리. 너희 근데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얼른 낳아야 하지 않겠어? 네가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하는 걸 좋아하지만 내가 너 일하는 동안 애는 봐주마.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네가 싸가지 없이 굴어도 애 봐주겠다고 하고. 애를 낳으라는 재촉.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드디어 임신을 했는데요.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태도가 또 싹 바뀌시더라고요. 와서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종종 해주셨어요. 미용실도 혼자 오셔선 수건 빨래도 돌려주셨죠. 물론 아들을 낳으려면 열 있는 음식이 좋다면서 고열량 뜨거운 음식만 먹이셨고 몸은 차가워야 한다면서 냉찜질을 해주시고 하셨지만 뭐 이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대접이었지만 이 요상한 공주 대접이 익숙해질 무렵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이였지만 시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예상하셨듯 딸이었거든요. 거 봐라.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맞다니까. 내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결국 딸이라니. 어머니, 알고 보니 그 미신들이 잘못된 거 아니었을까요? 그 미신들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뭐? 아무래도 어머님이 잘못 알아오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감사해요. 제 딸이 절 닮아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병실을 나가버리셨고 시아버지만이 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쁜 공주 낳으라 고생했다. 같이 내려가서 한번 보자꾸나. 그리고 아들만 있어서 칙칙한 집에 예쁜 공주님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도 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화내실 땐 눈물도 안 났는데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한 지 2주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또 독한 말을 하시더군요. 예, 너 근데 일 안 하니? 나 때는 애 낳은 다음 날부터 나가서 농사일했어.
너는 공과사 구분하는 걸 좋아하는 애니까 더더욱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니? 내 아들 혼자 돈 벌게 하지 말고 말이야. 원래 저였으면 차분하게 시어머니를 설득했을 텐데 그때는 저도 오기가 생겨서 아득바득 나가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아이였어요. 아이 낳으면 어머님이 돌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 일할 동안 어머님이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얘가 양심도 없다. 얘, 그건 아들 낳았을 때 얘기지. 내가 네 딸을 왜 봐주니? 그러게 아들을 낳았어야지. 더 이상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아쉬운 소리 하기도 싫어서 됐다고 하고 친정어머니께 부탁드렸죠. 애 봐달라고 친정엄마 부르는 딸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돼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시어머니가 자꾸 독설을 하시니 저도 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친정엄마에게 용돈을 넉넉히 드렸는데 그것도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몰래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독한 마음 먹고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미용실 운영과 육아를 같이 하던 어느 날 저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러니 또 시어머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를 공주님 모시듯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속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죠.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또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극대노 하셨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딸을 낳은 걸 마음 아파하면 사랑스러운 제 아이들에게 나쁜 엄마잖아요. 이번에도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육아와 일을 모두 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독하게 마음먹고 우리 딸들을 사랑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제 딸들에게 상처되는 일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애들이 이제 대충 눈치껏 어른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제 딸들을 남의 애 보듯이 했고 명절에도 용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명절 용돈이야 안 줄 수도 있는 거지만 문제는 둘째네였어요. 제 아랫동서는 아들을 둘 낳았거든요. 아들의 환장한 시어머니가 예뻐 죽는 건 너무 당연했죠. 그쪽 손주들에겐 용돈이 뭐예요? 고기도 직접 구워서 입에 넣어주고 우리 딸들은 먹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건 물론 인사도 제대로 안 받아줬어요. 언젠가 어린이날에는 둘째네 집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놀이동산까지 데리고 갔더군요. 그해 어린이날 저희 집에는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만 슬쩍 오셔서 애들 맛있는 밥 사주셨어요. 차별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는 애들 앞에서 할 말 못할 말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구박은 참을 수 있었는데 아이들에 대한 구박은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첫째가 유치원 중급반에 들어갔을 때쯤 제가 친정어머니께 육아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또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아니, 돈 벌어서 가정에 써야지 친정에 갖다 주려고 미용실 차렸니? 내 용돈은 고작 50 주면서 네 친정어머니만 100 주는 게 말이 돼? 아니 어머님, 저희 엄마가 애들 봐주는 값 드리는 거예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헐씨고, 그러게 아들 낳았으면 내가 공짜로 다 봐줬을 텐데. 얘, 딸 집에서 귀하게 키워서 뭐 하려고? 네 미용실 출근할 때 데려가. 일찍 일 가르쳐서 나중에 네 시다로 쓰면 딱이겠다. 어머니! 애를 두고 하는 너무 심한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는 태어나서 제일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저를 본 시어머니는 곡소리를 하셨죠. 아이고 내 팔자야. 장손한테 손주도 못 봤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네. 잡아먹어요? 제가요? 아니요. 저도 좋은 것만 먹는 사람이라서요. 먹을 수 있어도 어머님 같은 분은 안 먹고 싶네요.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때 시아버지가 한 소리를 하셨죠. 둘 다 그만해. 아가 너는 애들 데리고 집으로 가고
당신도 그만해. 그나마 저와 제 딸들을 챙겨주던 게 시아버지라서 저는 그쯤 화를 삭히고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 후 시어머니 얼굴만 보면 화가 치밀 것 같아서 저는 자연스럽게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잔소리 전화도 오고 저희 집에 와서 못할 말도 하셨는데 전화도 발길도 점점 줄어들었죠. 눈치상 시아버지가 막는 것 같았습니다. 고부관계에 무신경한 남편, 악독한 시어머니, 아들 낳았다고 잘난 척하는 아랫동서 등등 시아버지는 지옥 같은 이곳에 저의 유일한 숨쉴 구멍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의 발길을 끊은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유일하게 저에게 잘해주셨던 시아버지가 가시니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조용히 마음을 추스르며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남편 죽은 슬픔은 느껴지지도 않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얘 봐라. 아들들은 저 어린애들도 상주복 입고 역할이 있는데 딸들은 없잖니. 내가 아들 타령한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이제 어른들 말을 다 알아듣는 첫째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졌고 눈치껏 자기한테 안 좋은 말 한다는 걸 안 둘째 딸도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그냥 영원히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시댁과는 손절을 해야겠구나. 시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꼭 그렇게 해야겠다. 장례가 끝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죠. 나 이제 어머님 안 보고 살고 싶어. 애들도 못 만나게 할 거야. 어차피 아쉽지도 않으시겠지만. 남편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대답했어요. 네가 알아서 해. 그 후론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안 보고 사니까 우리 딸들이랑 얼마나 행복한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딸들을 보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좀 미안하긴 했는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제가 시댁 손절을 해서 그런지 자기가 어머니를 더 챙기는 것 같았어요. 전화도 자주 하는 것 같고 회사에서 바로 시댁으로 퇴근할 때도 많았어요. 어머니랑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저도 자식 된 도리로 찔리는 건 있어서 그러라고 했죠. 가끔 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돈도 좀 보내줬고요. 주말에도 어머니 보러 시댁에 간다길래 저렇게까지 효자였나 싶다가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저녁을 먹는데 남편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 급히 전화를 받고 방으로 가더라고요. 통화 정도는 앞에서 해도 되는데 어머님이 아직도 내욕하시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 엄마한테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체하셨대. 그래서 얼른 가보라고 했죠. 집에 있는 소화제도 좀 챙겨주면서요. 그리고 그날 밤도 남편은 아주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좀 어때? 괜찮으셔? 우리 엄마? 왜? 왜냐니? 체하셨다며. 괜찮아지셨어. 노인네가 뭘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좀 의아했지만 뭐 괜찮아지셨다니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날 오랜만에 딸들을 다 데리고 장을 보러 갔는데 둘째가 갑자기 제 치마폭으로 들어와 숨더라고요.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니 건너편에 저희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지만 이렇게 마주쳤는데 모른 척하는 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인사를 드렸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 못한다. 어제 체하신 건 좀 괜찮으세요? 체? 무슨 체? 나 안 아팠는데? 어제 아범이 어머니 체하셨다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것보다 네가 날 안 본다고 해도 그렇지.
아범이랑도 멀어지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얘가 원래 이렇게까지 나한테 무신경한 애가 아닌데 2달째 집에 안 와. 전화도 잘 안 받고. 네가 다 시킨 거지? 어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내 팔자야. 네? 아닌데요. 아범 맨날 어머님 댁에 가지 않아요? 헐시고 순진한 표정 집어치워라. 순진한 표정이라뇨. 저 어머님 앞에만 서면 얼굴이 절로 일그러져서 순진한 표정이 될 리가 없는데. 어머님이 저 너무 좋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또 싸우고 헤어졌죠. 근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요즘만큼 남편이 효자였던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시어머니도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의문을 거두었죠. 하지만 여전히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오는 남편, 어머니에게 오는 전화를 수시로 나가서 받는 남편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던 중 제일 의심 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어머니라고 저장된 사람과 톡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저희 시어머니는 톡은커녕 문자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분인데 저렇게 빠르고 능숙하게 톡을 나눈다는 게 영 이상했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가르쳐 드렸나 라고 생각해도 답변이 너무 빨라 보였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법이므로 저는 확인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남편의 옷에서 핸드폰을 찾았죠. 그런데 옷에 핸드폰이 없더라고요. 가방에도 없었습니다. 이 인간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인간이 아닌데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촉은 쎄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든 핸드폰을 확인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밤 기회가 왔죠. 아주 술독에 빠져서 왔더군요. 술 냄새 사이에 섞여 있는 묘한 여자 화장품 냄새도 났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맡아온 여자 헤어 제품 냄새도 미세하게 났죠. 저는 더더욱 확신을 했고 취한 남편의 옷을 뒤져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열었는데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귀찮아서 그런 거 잘 해놓지도 않던 인간이 지문인식 비번을 걸어놨더라고요. 취해서 사리 분별 못하는 남편의 손을 집어 지문인식을 시켰죠. 핸드폰 화면이 열리고 저는 통화 목록부터 훑어봤습니다. 어머니랑 통화한 목록이 아주 많더라고요. 하루에 3번, 많게는 5번 이렇게까지 전화를 많이 했다고? 심지어 야밤에도? 너무 이상했어요. 제일 의심스러웠던 톡방에도 들어가 봤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랑 나눈 대화창은 없더라고요. 문자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 카드값 알림 문자가 잔뜩 쌓여 있었죠. 가관이었어요. 명품 한우 고깃집, 영화관, 한식집, 샤브샤브집, 얼씨구 파스타집. 어머님을 모시고 이런 곳에 갔을 리는 없잖아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신나게 외식을 했더라고요. 어머님 성격상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절대 집밥을 드시는 분인데도 말이죠. 저는 통화 목록을 다시 살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라고 저장된 목록 하나를 열었는데 뒷목에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랑 연을 끊다시피 했어도 생신을 기억 못하는 며느리는 아니거든요. 시어머니 핸드폰 뒷자리는 분명히 시어머니 생신인 10월 13일, 즉 1013이었는데 어머니라고 저장된 이 번호는 뒷번호가 3451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핸드폰을 든 손이 발발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은 사실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른 이성을 찾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시어머니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외국 노래가 컬러링으로 들리더군요. 얼마 안가 상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죠. 자기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직 집 도착 못했어? 속은 좀 괜찮고? 그러게,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니까. 누가 들어도 앳된 목소리에 애교스러운 말투.
머릿속에 이 생각만 딱 들었죠. 이 자식 바람 피는구나.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충격에 온몸이 떨려서 힘들게 진정시키고 있는데 진동과 함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왜 갑자기 끊어? 그 미친년 일어났어? 걱정되니까 답장해. 이 미친년은 날 말하는 건가? 이 미친 자식이.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깨워줘 패고 싶었지만 지금 제가 받은 충격에 비하면 그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이 자식이 제일 치욕스럽게 복수를 할 수 있지? 그때 문득 남편의 머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정확히는 제가 만들어준 가발이요. 그래서 저는 충동적으로 그 가발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밤이라 그런지 대머리가 더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남편인 척 문자를 보냈죠. 있잖아. 나 솔직히 말할 게 있어.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뭐야? 말해. 저는 바로 사진을 전송했어요. 전송하자마자 전화가 오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제가 전화를 안 받자 문자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오빠 뭐야? 대머리야? 아니지? 장난치는 거지? 뭔데? 지금 이 사진 누가 찍은 거야? 오빠 전화 좀 받아. 아니, 오빠 대머리야? 그동안 날 속였어? 대답해 보라고. 정신없이 오는 문자들을 보면서도 이걸론 부족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네 엄마한테 가중 구박 다 당하면서 애들 키우는 동안 지는 바람을 피고 있었단 말이야? 게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아주 여기저기 개망신을 주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깨톡 어플을 켰고 남편의 회사팀 단체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3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걸 확인한 후 올렸습니다. 방금 찍은 대머리 사진을요. 이런 멘트와 함께요. 늦은 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대머리인데요.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혹시 탈모에 좋은 거 뭐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읽은 표시들이 마구 사라지고 사람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과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타박하는 사람부터 헐 한마디로 심정을 표현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황했는지 아무 답장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 어떤 직원은 착하게 검은 콩을 검색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과장님, 검정콩이 탈모에 좋다고 하네요. 근데 과장님 머리가 아예 없으신 것 같아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도 저 직원의 말이 너무 웃겨서 깔깔 웃음이 났습니다. 물론 이 개자식이 깰까봐 금방 소리를 죽였지만요. 그래도 아직 복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좀 더 움직여봤죠. 그리고 사실 제가 대머리인 주제에 바람을 피고 있거든요. 아내가 맞춰준 가발을 쓰고 어린 애인 만나고 있습니다.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아이, 미쳤어? 장난하는 거야?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로 저장된 내연녀가 보낸 문자를 캡처해서 단톡에 보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아니, 모르게 하려고 어머니로 저장해서 연락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언제까지 통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조언 주실 분 계신가요? 싸늘하게 얼어붙은 단톡방에 마지막 킥을 한 방 더 날렸죠. 아이, 그런데 애인한테도 대머리인 걸 들켰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답장 없던 그때 부장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과장, 회사 단톡방이 자네 장난치는 곳이야? 장난이 아니라면 더 문제지만 뭐든지 간에 내일 아주 후회하게 될 거야. 부장님의 말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쌤통이다 이 자식아. 내일 회사 가서
따가운 눈총 좀 느껴봐라.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 옮기면 그만이잖아요. 이놈의 인간관계를 박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친구들 단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대머리 사진을 올렸죠. 사실 나 고등학교 때부터 탈모였어. 그동안 니네들한테도 숨겨서 미안해. 역시 읽음 표시가 빠르게 줄어들었고 별의별 대답들이 다 왔습니다. 친구들이라 그런지 진지하게 대머리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고민 하나를 더 던져주었습니다. 사실 나 고민이 하나 더 있는데, 사실은 나 지금 애인이 있거든? 친구들 반응은 난리가 났죠. 와이프 말하는 거야? 뭐 와이프도 애인이긴 하지. 아니, 애인이 따로 있어. 지금은 애인 번호를 어머니로 저장해서 몰래 만나고 있긴 한데, 더 좋은 방법 없을까? 단체 톡방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딱 한 명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새끼 미친놈이었네? 야, 너 같은 놈을 친구라고 생각한 내가 별로다. 이걸 물어보면 좋다고 고민 상담해 줄 줄 알았냐? 당장 연락 끊어 이 자식아. 손절하자.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연이어 답장을 보냈어요. 실망했다. 당분간 얼굴 보지 말자. 부끄러운 건 네 대머리가 아니라 바람이야 임마. 그리고 다들 단체 톡방을 나가버렸어요. 15명이 있던 단톡에는 오직 남편 이름 하나만 남았죠. 그리고 그때 어머니에게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미친년입니다. 네? 네 오빠한테 건 전화 미친년이 받았다고요. 네? 오빠는요? 네 대머리 오빠 지금 취해서 자빠져 자고 있고요. 이혼할 거니까 평생 이 대머리랑 붙어먹든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오빠 대머리예요? 참나, 이 상황에서도 그걸 확인하고 싶은가? 역시 유부남이랑 바람피는 여자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문자함에 들어갔죠. 거래처 사람들이랑 나눈 대화들이 많더라고요. 거래처 사람들한테도 이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업직인 사람에게 최악의 복수였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씩 사진과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대머리 사진 한 장과 저는 지금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라는 문자 하나. 아마 당분간 이 업계에선 일 못할 텐데 어차피 이혼할 사람 앞날 제 알바인가요?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건 확실히 알려줘야죠. 그렇게 남편 핸드폰을 샅샅이 뒤져서 핸드폰 속에 남편이 로그인해둔 각종 메일함,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도 대머리 사진과 내연녀에게 온 문자를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남편의 톡 프로필 사진에 들어갔죠. 이름은 바람난 대머리 나무로 바꾸고 프로필 사진도 지금 찍은 대머리 사진으로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밝았더라고요. 이 자식이 깨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나가긴 또 아쉽잖아요. 제가 사랑과 애정으로 맞춰줬던 비싼 가발들을 다 꺼냈어요. 그리곤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자른 가발들은 화장실 욕조에 물 채워서 담그고 두 딸을 깨워서 옷 입혀 집에서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갔죠.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며 걱정하는 엄마 아빠에게 사정 설명을 했더니 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씩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에이, 나 앞으로 잘 살라고 나온 건데 속상해 마셔. 나 우리 애들 키우면서 살 능력 되는 거 알잖아. 비몽사몽한 애들을 일단 재우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남편이었습니다.
심호흡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예상한 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 건 너지 이 새끼야. 제정신인 자식이 멀쩡한 가정 냅두고 바람을 펴? 됐고 이혼소장 보낼 거니까 도장이나 찍어. 2번 다시 나랑 애들 볼 생각 하지 마.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이거 명예훼손이야. 알아? 바람난 남편 주제에 훼손될 명예가 어딨니? 네 명예는 네가 훼손한 거야, 이 멍청한 자식아. 네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끊어. 와우, 저 제가 이렇게 소리 잘 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잖아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한 두어 시간 후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온 거 있죠. 너 정말 미쳤니? 내가 예전부터 말했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네가 고개 빳빳이 들고 나랑 갈등 일으키고 남편한테 무뚝뚝하게 구니까 애가 밖으로 돈 거 아니야. 너는 진짜 잘하는 게 뭐니? 어? 아, 공과 사 구분하는 거 잘하나? 저 다 잘해요. 일도 잘하고요. 애도 잘 키우고요. 그러는 어머니는 인생 최대 업적이 아들 낳은 거라 어떡해요? 그것도 2딸이랑 마누라 두고 바람난 대머리 아들. 뭐? 아, 아들 낳는 거 유전이라고 하셨죠? 대머리도 유전이라던데. 유전의 힘이 강하긴 한가 봐요. 우리 애들이 딸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아니면 그쪽 분 아들처럼 문어 대가리 될 뻔했네요. 너 진짜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엥? 아드님 더 이상 제 남편 아닌데? 어떻게 제 시어머니세요? 이제 남이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더 쏴주고 끊었어야 했는데 싶다가도 법적으로 쏴주자 싶어서 꼼꼼하게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아니 바람난 전 남편도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명예훼손죄로요. 하지만 제 변호사님이 말하길 이거는 크게 걸리진 않을 거예요. 뭐 어디 큰 커뮤니티가 있는 인터넷에 올린 것도 아니고 변호만 잘하면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괘씸해서 저도 소송 하나를 더 걸었어요. 남편의 내연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죠. 증거도 충분하고 멍청한 내연녀가 바람핀 건 당신 남편인데 왜 자기한테 소송을 거냐면서 진술이나 다름없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3개의 소송이 섞여 진흙탕 싸움이 계속됐는데요. 남편도 지가 건 명예훼손 소송은 크게 득될 것 없고 제가 건 이혼 소송이 지 잘못 100%라서 큰일 날 것 같았는지 어느 날 제 친정에 찾아왔더라고요. 자기야, 뭐? 자기는 누가 자기야? 애들 보기 전에 꺼져.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합치자는 말은 안 할게. 나 조금만 봐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네가 사진 보낸 것 때문에 회사도 간두고 퇴직금으로 산단 말이야.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큰일 난 건 네 때문이지. 그래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잖아. 제발 양육권이고 뭐고 내가 다 줄게. 집만 어떻게 안 될까? 너는 미용실도 있잖아. 그거 내 미용실이야. 내 돈, 내 대출이고. 집에 내 돈도 반 들어간 거 알지? 스토킹죄로도 고소하기 전에 썩 꺼지래도. 남편은 욕을 지 씹으면서 돌아섰죠. 와서 비는 걸 보니까 좀 꼬숩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봐주는 건 절대 안 될 일이었죠. 결국은 저의 변호사님 말대로 저는 간단한 명예훼손 약식 기소로 벌금 100만 원 내고 끝냈고요. 이혼 소송 승소, 같이 살던 집이랑 양육비를 얻어냈죠. 아, 2딸의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요. 상간녀 소송 위자료도 아주 두둑하게 받았답니다. 반년은 먹고 놀아도 될 만큼 벌었어요. 같이 살던 집이랑 시댁 근처에 있는 미용실은 당연히 정리하고 현금화 시켜서 친정집 근처로 새 집을 얻고 새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소송 싸움을 할 땐 조금 지치긴 했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친정 부모님도 자주 만나면서 두 딸과 재미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이직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직은 아니라던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알바도 아니고요. 저의 사연은 여기서 끝이고 행복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여러분이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남편이랑 전 시어머니 욕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